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메일을 보면 거기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사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20분 이내로 강연을 하는데 이메일을 50번 이상 주고받은 적 있어요. 내가 문장을 못 쓰면 결국엔 내 이미지도 나빠지고 상대방의 시간도 빼앗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소통할 때 예를 들어 네네. 카톡으로 소통해도 그렇고요. 네네. 진짜 내가 의도한 바랑 상대방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오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 약간 잘못된 소통의 특징부터 잡아가면서 해결점을 얘기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메시지가 빠져 있을 때가 있고 요즘에는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스타 DM이나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제안 같은 게 오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쵸. 지금 굉장히 내용은 친절한데 도대체 그래서 뭘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을 모르겠는 네. 맞아요.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뭘 인터뷰하겠다는 거지? 그런 메일을 가끔 받거든요. 네네네. 정리되어 있지 않은 메일.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자는 건지, 오프라인에서 하자는 건지, 뭐 온라인에서 하자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내거든요. 당신의 이메일에 이런 것이 빠져 있다. 이거를 알려주셔야 제가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를 네네네네. 알려드려요. 그러면 이제 하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이 오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공감되는 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전해주셔야 제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시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끔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yes or no 라고 대답할 수 있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오픈 질문인 거죠. 제가 제안을 해주시는 입장인데 제가 제안을 해야 되게끔 이메일이 오면은 저 답장을 안 하거든요. 그쵸. 보통 그게 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자신이 이만큼 열심히 정말 기획을 했다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어요. 네. 공감 가시죠? 네. 나는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건지 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깜빡하거나 너무 나에게 집중된 게 아닌가,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생각난 이메일이 있는데 갑자기 저를 발견하셨나 봐요. 갑자기 설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는 막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저런 거 할 수 있겠다 막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뭐 하자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정해진 건 없는데 뭔가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되게 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의욕은 앞서는데 내가 이걸 해야지를 정해두지 않고 그 급한 마음에 이제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타깃에 대한 어떤 분석이 안 되고 내 거에 너무 매몰된 현상인 것 같아요. 드루 앤드류를 발견했네? 되게 나랑 잘 맞을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했으면 뭐 하다못해 영상이라도 좀 찾아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본인이 안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채 먼저 말부터 거니까 타깃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게 약간 전 두 번째 특징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층을 배려하지 않고 보낸 이메일이나 메시지 같은 거. 맞아요. 제안 이메일 받으면 제일 먼저 거르는 게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님 하는 순간 걸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버님 하는 순간 걸어요. 그거는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한테도 보내는 이메일. 그렇죠. 그냥 복사 붙여넣기니까 이거는 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확률이 거의 99%거든요. 약간 스팸 메일처럼 이렇게 네. 딱 뿌린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거 앞에 드로앤드라고 제 이름을 붙여도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사람 내 컨텐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구나가 느껴지잖아요. 저랑 정말 안 맞는 것들을 제안한다던가.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작가님과 함께 뭘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하면서 바뀌는 거? 갑자기 교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좀 나 아니어도 되는 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모호한 단어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12시에 점심 먹으러 가려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 예를 들어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야. 나는 이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괜찮아요? 했어요. 그러면 모호해지는구나. 그죠. 나는 괜찮아요. 가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혹은 좋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면 괜찮아요 했을 때 그 뉘앙스들을 당연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문자만 글자만 보고 했을 때는 이거를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좀 소통에 방해가 되는 중의적인 단어를 좀 덜 쓴다거나 뭐뭐 할 것 같습니다. 뭐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 확실히 예, 정해줘야지 애매하죠. 내가 하든가 말든가 하지. 문장을 쓸 때 그런 단어를 쓰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를 스스로 좀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메일 제목을 너무 잘못하시는 게 되게 많은 네. 거예요. 안녕하세요 드로앤드림 제목이에요. 그거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요. 근데 그러면은 되게 우리 너무 프로 불편러 같아. 아 그런가? 아니 저는 왜냐면 아, 근데 이메일이 너무 너무 공감 가요. 많은데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랑 만약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뭐였지? 그러면 그거를 검색해서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 담당자를 제가 기억을 해서 뭐 글밤님 글밤을 검색했는데 뭐가 쭉 나와. 그럼 이 중에서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게 어떤 이메일이었는지 못 찾잖아요. 어디 소속 무슨 건 이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 참 답답하죠. 그런 부분을 네. 사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대기업에서 뭐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뭐 내가 되게 작은 회사에서 다니는데 너 이메일 쓸 때 제목은 이렇게 써야 해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네. 뭐랄까 네. 사소한 것 같고 굳이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을 책에 담았어요. 네. 네,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제 실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실수 하셨었어요? 첨부 파일 빠뜨리고 이런 거는 사회초년생 때 저도 아. 많이 해봤고요. 저도 해봤다. 근데 오.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면 그럴 네네. 수도 있구나. 예. 네. 어른의 문장이라는 게 뭐 제가 나이가 많아서 뭐 어른도 아니고요. 저 네네네. 아직 어리고요. 네. 상대방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센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퇴고하는 게 어른의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이메일 받았는데 너무 이메일 깔끔하게 잘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그 심지어 제가 예전에 강의 자료에서 그 이메일을 썼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목부터 처음 시작부터 중간에 나눠지는 거, 색깔 분리하는 거, 첨부 파일까지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그 담당자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수가 엄청 이메일에 깐깐하셨대요. 그래서 엄청 잘 배우신 거예요.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수가 있고 네. 알아서 좀 눈치껏 배워라 하는 사수가 있는데 눈치껏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쵸. 이제 근데 그 신입의 그 초기를 지나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문장을 못 쓰면 결국엔 내 이미지도 나빠지고 상대방의 시간도 빼앗고 전 심지어 그 한 20분 이내로 강연을 하는데 이메일을 50번 이상 주고받은 적 있어요. 그 한 분이랑. 왜 그렇죠? 그렇게 쓸데없이 오갈리를 계속 만드셔가지고 세봤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분이 진짜 하나하나 다 쪼개서 이메일을 보는 거예요. 세보니까 50개가 나오더라고요. 강연은 좀 괜찮았나요? 그것도 우당탕탕이었죠. 마이크 안 되고 갑자기 뭐 이거 멈추고 뭐 하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메일을 보면 거기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사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메일에서만 많이 걸러도 맞아요. 편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네. 만나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내가 왜 운이 없지?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을 쓰는 습관에서 하나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이메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뭐 제안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일머리? 일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머리가 조금 부족해도 이걸 내가 고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제 인지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는 그거를 인지하는 단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맞춤법 틀린 거랑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없나, 단어가 없나 보고 띄어 쓰는 거. 너무 막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좀, 읽기 힘들게 만드는 긴 거. 장문 네. 이런 것들 좀 정리해주고 그런 정도의 노력만 해도 이제 소통을 좀 방해하는 게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글 퇴고할 때도 왜 부사랑 형용사 이런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그런 것들을 걷어냈을 때 메시지가 잘 보이는 거거든요. 잔가지가 쳐졌을 때 치렁치렁 하니까 네. 이제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이 정작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 근데 그것이 되게 진지한 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업무적으로 보내는 메신저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보내면 좋지 않을까. 문해력이든 문장력이든 이것이 발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만약에 상대방이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좀 이상하게 썼나? 말을 좀 내가 헷갈리게 썼나? 하고 자기 탓을 하고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되고 하면은 아 이 사람이 문해력이 좋다, 이해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내 탓, 잘 되면 너 탓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자기가 계속 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도 그렇게 하고자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럴 때 발전이 있죠. 맞아. 그렇다고 막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받아들였다면 혹시 내 잘못이 좀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오해 소지를 좀 만든 게 없나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거? 그런 태도가 뭐 문장력이든 다른 부분에서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좀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